오늘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등 이런 걸 다 점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위안부 기록물 예산 중단을 지시한 것도 박근혜다. 여기까지가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만 2년 전이에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12월 27일이니까 2015년 12월 28일 우리가 수년 동안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져라, 진상 공개하라 했던 바로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깜짝 발표였잖아요.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민심이 급격하게 멀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약 100억 원 정도, 일본 돈으로 10억엔 정도를 받고 용서해 주는 걸로 한, 실제로 피해자는 전혀 배제된 채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마치 지 예비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그 합의랑 똑같은 방식. 정말 웃긴 거는 그 와중에 고위급이라고 나선 인사가 그전에는 정부 공식 입장은 국장급들 협의였어요. 우리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외교부의 국장급들이 모여서 이런 중대한 거를 협의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TF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아니 국정원장이 무슨 외교 문제를 협의를 해요? 난 정말 이게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 안 그러면은 보조? 그렇죠. 소스 제공, 정보 보조적인 제공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외교부를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실무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했고 외교부는 들러리로 그냥 간판만 보도자료만 내고 기자회견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뭐 했어요? 조작하는 곳이잖아요. 국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조작원. 조작원이 하는 일이 일본하고 둘이서 이런 거를 했다. 정말 저는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또 거짓 증언도 했죠.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 호랑이? 병풍?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시 장관이었던 윤병세는 이때도 이랬지만 또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드 배치 국내 발표할 때도 백화점 가서 바지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모든 중요한 일에 외무부 장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하는 것,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변 합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추운 겨울에 겨울 내내 지켰어요. 겨울 내내. 언제까지 지켰냐면 제 기억하기에 박근혜 탄핵 국면 나올 때까지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 여름을 지나면서 노숙하면서 텐트도 못 쳐요, 거기서. 그렇게 지켰던 바로 그게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또 이게 얼마만큼 이게 범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광범위하게 조작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합의문에 보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우리 정부가 써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뭔가 요청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은 정확하게 뭐냐면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라는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지금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 기타 등등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조작을 했어요. 말을 조작을 해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녀상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일본과 박정희가 맺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밀리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말 것을 정해서 공개할 것은 철저하게 문구를 다듬어서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여론몰이용으로 와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거야. 다 합의됐어. 라고 이렇게 여론몰이용으로 만들어 놓고 비공개됐던 부분에서는 정말 일본한테 완전히 엎드려서 이거는 사대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봉건제도의 영주가 왕한테 굽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합시고, 이거는 협의도 아니지만 협의를 합시고 맺었는데, 그 협의된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끝났다. 완전 불가역적이란 이 말도 일본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난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병기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이거를 추진을 했으면 청와대에서 몰랐을까? 그 당연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뭐 했는가?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토 참철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고 어느 나라 국정원장인지 그러니까. 헷갈릴 정도로. 이건 완전 반역행위예요. 맞아요. 이 반역행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 반역행위를 해서 이게 뭡니까?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한테 넘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네. 황제를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필요성 때문에 지금 아까 불가역적이라는 이야기를 외교부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국민들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빼야 됩니다 했더니 청와대 쪽에서 노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건 그러니까 매국노들의 어떤 단면을 정말 정확히 보는 건데요. 요즘에 전국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샷을 못 받아서 그렇지 원샷 받는 뉴스였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질 뉴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이 하나의 단일 요 뉴스만 갖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이거 자체로 국정원, 청와대 모든 직원들 수사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조사가 나오니까 일본 쪽에서 지금 격렬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곤란한 측면. 일종의 사드 문제랑 비슷해요. 한번 질러놨기 때문에 되돌린다는 게 말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평창과 연결시킬지도 모른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평창에 안 가, 니들 이러면.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랑 약간 비슷한 게 예주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문제잖아요. 그냥 네. 한일 관계에서 관계는 유지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대의 어떤 나름대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걸 뒤집는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한국 정부가 두 가지 말한 것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해진 상태라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부의 밝혀진 진상조사 결과이지 한국 정부의 시각은 아닐 수도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지금 상황 자체를 어렵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참 그게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똥을 누가 싸요. 길거리에 싸질러 놨어. 누군가는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제 친구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똥은 아무리 예쁘게 싸놔도 똥이라고.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있을까요? 당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네. 기득권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름이었고, 혁신을 한다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과 너무 다른 모습에서 예. 많은 갈등과 실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또 공천부터 시작해서 말만 혁신을 한다면 과연 보수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씨의 거짓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여애 씨가 제명당하던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여애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을 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도장 꽝꽝 추인해 주는 거죠. 선출직 최고위원을 잘라요. 유여애는 내가 보기에 약간 정신감정도 필요해. 그 사람은 말이 너무 횡설수설이야. 앞뒤도 안 맞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그분이 했던 말 대표적인 말 하나만 그건 믿고 싶어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밤에만 필요하다. 그런가요? 낮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홍준표는 밤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밤에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걔네들은 원래 그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류여애가 홍준표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한 거를 날짜까지 집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류여애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옆방에 모였을 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가 아이고 이런 말하면 나중에 또 기사 될라 라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홍준표 측근이라고 하는 또 어떤 최고위원은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진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김현정의 뉴스에 유해시 나온 거 들어보니까 증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있냐고 말하는 거 자체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홍준표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하겠습니까? 어이없는 짓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하는 보도 자체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이 허물어지다 보니 별의 일이 다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하루입니다. 별아별은 틀렸죠. 못하죠? 예. 별유별이죠. 별유별. 예. 맞춤법도 틀려요. 이게 당대표가 진짜. 그리고 앞에 가장 첫 문장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게 보도에도 다 나왔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자들한테 약간 오픈을 해요. 뭐 서두에 어떤 이야기 좀 하고 그중에 이제 기자들 나가주세요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죠. 유해가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최근에도 홍준표한테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홍준표는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 중에 하면 거짓말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유해는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믿냐? 이런 식의 수법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근데 이 새끼도 도둑놈이야. 상대도 도둑놈이야. 이런 수법이고 일단 안 믿는 건데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유해 편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뭐 홍준표나 유해나 덕인 객인인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만큼 언론사가 받아주기에 딱 좋은 먹잇감은 사실 없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림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명백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성희롱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자, 그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걸 팩트를 뒤져볼게요. 지난 4월 16일 날 YTN 플러스 프로그램 대선 안드로메다와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아, 이거 성희롱 발언이 아닌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닌가 보죠? 아, 대선에서부터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기가 뭐 부부싸움 하면 이튿날이면 이 여자가 밥을 안 준다. 그 자기 마누라 보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자기 밥 주는 일인데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50대 남자의 고독사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게 있었죠. 2011년 대학생들과 만나서 그렇지. 자기 미팅 경험하면서 이대 계집애들 싫어했다. 거기 뒷말도 있잖아요. 꼴같 짜는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홍준표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희롱이라고 인식을 못하는군요. 일단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본인이 하고도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발정제 사건. 근데 그거는 뭐 정치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실 아니니까. 그거 보면 아니긴 하지만 가장 큰 이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20대니까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청년 시절에 이런 강간 모의까지 했다는 이런 인간이 사법고시를 붙어서 검사를 했다는 그리고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홍준표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따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를. 근데 문제는 유해가 이제 당을 또 쓸쓸히 떠나요.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막 울었다가 뭐 그 김현정 뉴스의 통화에서 보면 그 자료가 나갈 거예요. 자료로.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5년 동안 입당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요. 입당을 5년 후에는 다시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유해의 답이 걸작이에요. 5년 후에도 당이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사설을 달아요. 뭐 혁신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개인을 위한 뭐 사당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당은 금방 없어질 걸로 본다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죠. 근데 유해가 마지막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는 정말 명언이었어요.
홍준표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개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당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그러니까 욕을 처먹어 가면서까지 뭔가 어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한 그것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거지. 결국에는 홍준표가 먹을 욕을 자기가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확인한 건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면 20대 때 미인대회 출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보세요. 그게 성희롱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법학 코스를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학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아온 사람인데.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미인대회까지 출전을 욕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죠. 잠깐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한쪽에 줄을 섭시다. 네. 양쪽 다 가는 방식으로는 어느 준 누구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어. 자, 그래요. 제가 지금 지금부터 데미지 입히고 싶은 사람이 유해인 사람 손들어. 없지? 그 유해를 잠깐만 쓰기로 우리가. 그래서 홍준표 따라다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유해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네. 기자회견할 장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자기 앞마당에서 한번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막상 폭로한 게 없다면 양측이 되는 거죠. 홍준표가 성희롱 발언한 건 없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건 유효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고요. 우리 역대 정말 가장 희화화된 캐릭터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홍준표와 더불어. 스스로를 희화화시킨. 라이언의 명예도 훼손시켰죠. 예. 근데 이거는 홍준표라고 하는 막상막하의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건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유해의 말이 맞죠. 홍준표 따라하다 망가졌다는 것이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 들어가 봤죠. 뭔가 일을 해본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창업해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면 약간 좀 다른데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행위를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배워요. 똑같이 배워요. 그렇죠. 점심시간, 1시간, 그러니까 10분 전에 나가도 되는 건가? 다 나가. 그럼 나가게 되고. 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선배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자가 막 이제 농이랍시고 막 지저분한 너저분한 이야기들 막 해요. 막 억지도 막 부리고. 그러면 유해의 입장에서는 정치 완전 신입생이잖아요. 정치 자체를 해본 적이 네. 없는 사람이잖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홍준표처럼 하면 되나 보다라는 인식이 그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롤모델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정치적 경력도 없고 유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신발 벗어가면 노래 부르고 막 소리 꽤 지르고 하는 튀는 걸로 대중의 시선을 잡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항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종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당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 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튀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당에서도 이렇게 관심 받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뭐 비교는 완전히 약간 다릅니다만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또는 누구누구의 SNS를 봤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 최고위원 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기사화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유해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해는 홍준표에게 완전히 어떤 이유를 떠나서 팽을 당한 건데 사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막말한 것이 뭐 징계 사유가 됐다더라 아니었대요. 그 포항 막말은 징계 사유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막말로 징계를 했어. 해당 행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도 만만치 않은데 왜 나만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유해의 말은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제부터는 홍준표예요. 홍준표. 예. 자, 유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스피커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러다 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잘려나가고 하면 그냥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홍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 그 카드의 크기를 조각조각 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크 콘서트에서 뭐 홍준표의 성희롱 발언을 뭐 더 공개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라도 안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일화 안 그러면은 요번에 밝혔던 그 밤에만 뭐 필요했다 뭐 이런 이 말에 전후 맥락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스토리를 맞아요. 들려주기라도 했어도 이게 좀 스피커로서의 그 무게 그렇죠. 언론에. 그리고 홍준표를 향한 어떤 돌멩이로서의 가치가 좀 남아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포기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분 자체도 사실은 약간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핵심도 잘 못 짚는 것 같고 세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야기를 이상하게 돌리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욕심, 똑똑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발라야 되고 예뻐야 되고 여성스러워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수행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분기점은 라이언 인형이었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저 정상 아니구나 같아서 사실 홍준표의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 그거는. 외로워서 외로운 게 무슨 죄라고. 저는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왔습니다. 류혜 씨가 어쨌든 이제 큰 스피커를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그것보다 그거에 맞먹는 큰 스피커가 하나는 남았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것씩만 폭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고 있을게요. 근데 아까 제가 홍준표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 끝에 최근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죠. 제천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려다 보니까 내가 경남지사 시절에는 경남에 불이 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없겠죠. 안 그러면 보고받은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네. 뭐 대형 인명 참사가 난 사고가 없었다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유해에 관련해가지고 나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와 맥락이 똑같아요. 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단 한 번도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까. 와,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마인드라면 경남 도지사 할 때 어디 가서 했던 거예요? 경남에서 안 하고 어디 가서 했던 경남에 거지? 없었어. 서울에 있었나요? 자,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마차님?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1년간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경남 지역에서만 총 3,82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 지금 통계를 낼 수 없고 홍준표가 그만둘 때까지 1년 동안만 3,820건이 화재가 났고요. 그래서 경남이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화재 건수로는 전국에서 3위였던 거죠. 근데 사실상 1위죠. 경기도하고 서울은 좀 특수하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명사고가 없었다도 아닌 예, 게 예. 그 기간 동안 경남에서 화재 사고로 30명이 죽었고요. 74명이 부상당했고요. 전국적으로 총 인명피해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30% 정도인데 이 수치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경기도는 510명 다쳤고 70명이 사망했는데 인명피해 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경남은 30%입니다. 서울은 15% 수준이니까 경남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예. 어떤 근거도 없이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화재도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 좀 이상하네, 이거. 이 사람 좀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이 환자한테 당대표직을 맡겨놓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지금은 누가 맡아도 다 비슷할 것 잠깐만요. 같은데. 명정님, 자유한국당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걱정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노인네들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당대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실체를, 그 자유한국당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안타까워요. 난 아픈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공직을, 고위공직을 만난다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사로 아까진기라도 한 병 보내드릴까요? 옥도장기? 예, 머리에 아까진기 좀 버려라. 이보시오. 빨간 약이라고 했어요. 빨간 약. 아, 그런가요? 빨간 약인가요? 아까 전기 막 하나요. 그 용어가 다 틀려 지역마다. 아, 그 사투리였어요? 아까 진기도 있고요. 아까 옥도전기도 있고요. 아, 일본 말이지, 사투리가 아니라. 요드액. 그게 상당히 좀 순화된 말일 것 같고. 예. 요도액 이마에 좀 바르시라고 한 병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국회에 대통령직이 날아가면서 갑자기 득템을 한 거예요. 그냥 경남지사로 있었다면 대선 지사는 꿈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찾다 보니 박근혜가 궁중 속 노름에 빠지다가 가끔씩 내 후계자는 누구로 하지? 반기문, 황교안, 최경환 다 뒤져봤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한 카드가 없었어. 그러다가 자기 후계자를 세울 시간도 없이 탄핵이 당하고 대선이 시작되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봤더니 그 당시에 자기랑 경쟁했던 대선 주자 기억나세요? 나왔던 사람 김진태였어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그 정도로 그렇게 큰 정당에서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그나마 지명도 있는 홍준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급히 지사직을 내려놓고 꼼수로. 보궐선거도 못하게 황급히 내려놓고 대권에 출마하는
일종의 왕건이 득템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선 후보를 먼저 거치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왕수업이라는 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요. 18대 때는 갑작스럽게 나갔잖아요. 언행 또는 마인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정선거 이런 걸 떠나서 어쨌건 떨어졌죠. 그래서 5년 동안 사실은 대통령 수업 왕수업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쉽게 표현하면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표현으로 왕수업을 한 거야. 근데 홍준표 같은 자를 한번 보세요. 무슨 옛날에 그 통신내역 종료하는 거 보면 만나러 갔던 자기 수행비서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적 비리 얽힌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사기 혐의가 있고. 그게 홍준표 거라고 단정은 못 짓죠.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그 수행비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홍준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 자폐들보다 더 못한 원래 언행을 갖고 있던 자야. 그래서 이미 국회랄까 이런 데서 자기 지역구에서 민병두 같은 민주당 의원한테 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거의 은퇴에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김두관 지사가 그만두는 그 자리에 지명도 하나만으로 가서 꽂혀서 구사일생으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놀던 물이 중앙무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선 후보 자리가 그냥 공석이 된 거예요. 나가겠다는 사람 없고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누가 더 유명한가. 그게 악명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부랴부랴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은 다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마인드도 안 되는 마인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적하려고 보니까 온갖 거짓말들을 갖다가 그냥 붙이다 보니 금방 뽀록이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뽀록 아니고 들통. 이게 그 지금 현재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발언이 보도가 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홍준표가 무슨 말을 해요.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홍준표는 또 다른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또 그 다음날 또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언론이 받아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언론들이 알아보기 전에 홍준표가 그런 말을 할 거 했을 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또 뻥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제가 한 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연 발화도 해요. 그 숲속 같은 데서는 화제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 말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평상시 때 너무 소방점검을 잘했다는 거야 자기가. 아유 자기 당 관리나 잘하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여자분 한 분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못 열어. 그래갖고 심야 열어요. 그것도 막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무서워서. 비밀리에.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여의 홍준표 게이트. 이거 뭐가 있어요 있기는. 왜 그러냐면 캐릭터와 겹치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입장에서 유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무 뭐 감사 이런 거 통해서 지역위원회 그 실적을 뺐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구제해줬을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이야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점수 커트라인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 자체가 유여를 자르려고 만들었다는 거야. 유여의 주장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막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명이 하는 협의체에서 최고위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대표의 입김이랄까 이런 게 가장 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보고 또 하나가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상수가 지금 이제 창원시장이죠. 안상수하고 홍준표는 어마어마한 앙숙이었어요. 예전에 토론할 때 보면 당대표 선거를 나갈 때 보면 막 개새끼 지졌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안상수가 창원시장으로 내려가요. 정치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은퇴 기로에 서 있다가 안상수 대표 기억 안 나요? 그 네. 저기 포탄. 예. 보온상수. 예. 보온상수 그렇지. 예. 창원시장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가 나중에 공교롭게도 그 창원의 토총 수세지로 있는 경남지사로 가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최고위원과 당대표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대표가 안상수고 홍준표가 최고위원이었다고. 그때 격렬하게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가 난타전이 붙어가지고 사사건건 당대표 모욕하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안상수는 홍준표를 제명하지 못했죠. 지금 홍준표가 유해를 저렇게 잘라내는 게 과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조금만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불공정하기는 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유해의 이야기예요. 홍준표가 네. 최고위원일 때는 당대표한테 아무리 되더라도 제명 이런 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캐릭터 겹친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정반대로 홍준표 입장에서 내가 맞을 비난의 화살을 유해가 다 맞아주면 좋지.
뭐가 나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 홍준표 입장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어떤 부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내년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빨리 끝나야 돼요. 올해 안에 끝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하는 이날 결정 난 게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은 홍준표에게 몰빵 결정이 났어요. 자유한국당이. 뭐 공관위원회도 없어 이제? 네, 홍준표 몰빵이에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홍준표가 류여해를 많이 키워준 거는 사실인데 이게 류여해가 너무 심하게 막말을 하면서 자기의 아성을 위협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특히 서초 같은 경우에 지역구. 거기를 홍준표가 누군가를 넣어서 뭔가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를 자기 밑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바른정당하고 손잡을 것 같은데 그쪽에 그 지원군을 만들고 싶은데 류여해가 너무 더 크면 잘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홍준표가 굉장히 머리를 써서 누군가를 영입해서 그 자리에 앉히려고 이거 저도 잘라낸 것 저도 같고요.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직혁신위원장하고 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그 인사도 단행을 했잖아요. 근데 눈에 띄었던 게 인재영입위원장을 홍준표 스스로 자기가 맡았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이제 공천을 하든 영입을 해서 공천 프로세스에 집어넣든 간에 이 류여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인재영입 제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류여해가 있는 그 자리에 서초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그 지역구든 그 옆 지역구든 영입을 하면 어차피 딱 그 류여해라는 사람하고 1대1로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영입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의 급이 자연스러워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그 류여해 자리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새롭게 다진다는 의미로 인재를 영입한다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면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어떻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 당협위원장이고 현역도 아닌 상황이라면 그냥 쉽게 물갈이해도 그렇게 큰 잡음 안 나요. 근데 최고위원인 사람을 그것도 온갖 막말로 이제 쫓아낼 때 명분이겠죠. 온갖 막말로 그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주는 이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얼만큼 내가 모시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가치,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잡음을 무릅쓰고라도 너무 커버린 스피커가 커져버린 그렇지 않아도 스피커가 커진 사람을 잘라내는 게 그거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을 누구로 찍느냐 이게 답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친한 모습.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동료들끼리 같은 그룹인데 친하다. 속마음으로는 정말로 싫어하고 있었던 저거 정말 개념 없네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면 제사 지내보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당은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 조직을 강화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누군가를 영입하고 이게 중요하지 뭐. 선당후사란 말은 오랫동안 정당계에서 회자되어 온 가장 최고의 가치 이런 건데 유해 같은 뭔가 좀 잡스러운 그런 캐릭터를 하나 놓치는 거 잘라내더라도 거기에 모셔야 될 사람이 엄청난 비중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혜훈 의원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정계에 데뷔한 류여해 씨가 이혜훈 씨의 캐릭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키울 수 있어요.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고 이렇게 당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급을 맞추는데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류여해 씨는 스스로 실패한 거예요. 너무 자기 값어치를 너무 값싸게 이렇게 추락시켜 버려가지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썰. 저번에 했던 썰이기도 한데 진짜로 사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만약에 유해가 더 커졌는데 그 사생활이 스캔들로 번지면 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궁금하네요, 그 썰. 아이 설마 그래도 최고위원식이나 했던 사람이 아니 지저분한 개인 이보세요. 사생활이 영정님 이보세요. 있으면 감사한데. 근데 저번에도 설마 안 해주셨는데. 아니 오늘 이야기까지 그 해보니까 더 나는 그게 심증이 가는데 뭐냐면 궁금해. 빠기친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했던 성희롱성 막말로 공개할 거야. 딜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아, 그건 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먼저 알고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 저번부터 되게 아니. 궁금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잘려 나가고 막 주막집 주모란 소리 듣고 자기가 공 열심히 들였어. 수년간 한 건 아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떨고져 나가는 것도 억울한 일이라니까. 여기 당대표 집 앞에 찾아가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어요. 막 몇 년 동안 지역 관리를 했어요. 몇 년은 아니겠다. 지금 강남에 가면은 이종구라는 사람이 바른정당에서 왔고 꽂혀야 되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탄핵 당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당협위원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협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가리를 엄청 한다니까요.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분에 못 이기는 상황. 여러분도 가끔씩 저의 그런 모습 가끔씩 볼 때 있잖아요. 우리 짧게 끝나지만 분에 못 이길 때 그렇지만 그 정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더군다나 밖으로 다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하면 화병 생길 정도로 속이 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로를 아무것도 없이 마치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왜 했겠냐고요. 자기는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 못하는 순간 정식으로 꺼지는데 그런 딜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새누리당류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큰 국면마다 그런 협박에 대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그런 소문이 돌았었잖아요. 각 의원실별로 1대1로 어디선가 모르는 사람들이 협박이 들어왔다. 뭔가 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어떤 게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폭로가 없었다고 하면 좀 궁금해요. 사생활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은 저녁을 김밥집에서 먹었나 육개장집에서 먹었나 이런 게 사생활이거든요. 깨끗해. 그만 우리의 타겟은 홍준표라니까. 홍준표의 사생활은 뭘까? 홍준표는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유효한 타격 능력이 있는 무기예요. 그리고 유해는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장난감 무기. 같은 무기라도 우리가 지금 타겟팅해야 될 거는 유해가 좀만 도와준다면 홍준표가 저격이 대상이 돼야죠. 왜 유해를 지금 이미 유해는 아웃됐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님도 말이 못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벌 받은 거지. 진짜로 하늘의 벌을 받은 건 유해입니다. 그 하늘이 홍준표 씨를 무기 삼아서 유해를 응징하는 건 좀 그러네요. 그 박근혜 씨가 구치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이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은 홍준표가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네. 그런데. 그럼 하늘이 노했나? 왜 그런 유머 있잖아. 하느님이 나쁜 놈을 맞추려고 벼락을 딱 쐈는데 다른 사람이 맞은 거야. 조준 실패? 그래서 하느님이 한마디 했잖아. 그러잖아. 존나 안 맞네.